안녕하세요. 염창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암 환자의 7가지 선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는 암이 진단되는 시간부터 치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고 그 순간순간마다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어떤 조언을 해줄 뿐 그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결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결정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바로 암 환자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여주면 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따르지만은 아는 아이디입니다. 우연찮게 단체에서 제가 활동할 때 이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왜 병원에서는 환자의 병에 대해 의사가 판단하고 결정까지 하나요? 그리고 판단은 의사가 하더라도 결정은 환자가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저한테 이제 의문을 던졌고요. 그 다음에 병에 걸린 건 의사가 아니라 환자잖아요. 어떤 의사들은 왜 말 안 들으면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 저한테 따졌던 환자였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 의사는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환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사의 중요한 역할은 환자를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끌고 가서 환자를 잘 선택하고 환자가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좋은 치료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진료실이 길기 때문에 환자하고 여러 가지 토론,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환자가 잘못될 수 있는 길을 많이 막아주는데 우리는 워낙 진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할 바에는 오지 마세요. 다른 병원 가세요. 당신이 해줄 건 없습니다. 막 어느 순간에는 정말 폭언 비슷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감이 있지만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길 바라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대학병원의 의사가 주치의라면은 보조의사, 동네 병원 의사를 꼭 두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7가지 선택. 제목은 참 거창하죠. 암 환자가 무슨 7가지 선택을 하냐. 첫 번째는 암 진단입니다. 암이 어떻게 진단해? 암이 진단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암 치료겠죠. 어떤 치료를 선택할까? 그리고 그 치료한 선택에 따라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가 있고 그 치료와 더불어 보완 대체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7가지 과정 중에 환자분들은 무던히 고민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과 이제 판단에 따라서 길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외래에 왔던 환자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는 어떻게 했으면 됐다는 방법을 그냥 제 생각과 의견을 얘기했지만은 그 판단과 결정은 본인이 하고 최종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암 진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암 진단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바로 다른 병원에 가서 2차적인 자문을 꼭 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 환자죠. 유방암 환자인데 종양에 있는데 너무 깊게 있어갖고 조직 검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담당 이제 선생님이 한번 관찰해 봅시다. 너무 작고 조직이 너무 지금 조직 검사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한 3개월 정도에 다시 한번 검사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내 몸에 어떤 이제 암이 있고 내 몸에 뭐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3개월을 기다린다는 거는 정말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3개월 동안 암이 퍼졌다든지 어디에 전이가 돼서 수술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지금은 그게 암이라고 하면 수술로서 제거가 되지만.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환자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선생님은 그동안 임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 주치의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선생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저는 이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의문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환자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했던 병원들, 대형 병원 선생님이 혹시 본인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병원에 진단받고 오면은 그 병원에서 더 도움이 돼서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환자분이
유방암 환자로 나중에 판명이 됐는데 그 환자분을 이제 제가 그 압구정동에 있는 한송이 영상의학과 선생님한테 이제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한송이 선생님한테 자주 환자를 보내요. 특히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그분은 임상 경험도 많고 대학 교수로서도 많은 경험을 하고 어려운 걸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 선생님이 보시더니 초음파하고 뭐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서 정말 어렵게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암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와갖고 저한테 이제 결과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바로 그 본병원에 갔더니 바로 수술을 했던 거죠. 만약 이분이 그 타임을 놓쳐 3개월 후에 검사를 해서 다행히도 암이 그 상황에서 조직 검사할 정도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이 종양이 커져갖고 다른 데 전이가 됐다면은 그 환자의 인생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암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결국은 다른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절대 암이 아니야. 이거 오진일 거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결국은 바로 빠른 시간에 다른 병원에 가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직 검사를 가지고 가서라도 빨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걸 가지고 그냥 다음에 다시 한번 결과 시간만 끌고 나는 암이 아닐 거야 하고 기다려 보게 되면은 진짜 더 암을 키우고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첫 번째 암 진단할 때 가급적 빨리 진단하는 게 이제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선택은 결국은 암 치료십니다. 내가 암이 진단이 됐는데 결국은 어떤 치료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치료인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제일 좋은 건 수술이죠. 수술이 안 되는 경우는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대체 치료, 뭐 기타 치료를 하는데 어떤 치료를 할 거냐는 결국은 이제 본인의 선택이에요. 제일 간단한 거,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할 수 있으면은 수술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수술을 못 하는 경우, 3기, 4기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건 결국은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의사가 똑같은 판단을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모든 의사가 똑같은 판단이 아니라 양분이 됐을 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건가 하는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만났던 환자들 이제 몇 명을 설계되면 첫 번째 하나는 위암 환자였어요. 그분은 4기 환자였어요. 복막내 전이가 있었다고 그래갖고 그 CT상에서 보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빅5 병원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의견을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네 부분에선 네 명의 이제 의사 선생님은 그 네 명의 대부분 먼저 항암을 하고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자. 그런데 유일하게 한 병원의 선생님은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을 하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환자분이 본인한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그래도 신뢰가 되는 게 이 수술을 하자고 했던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서울성모병원에 있는 그 외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 환자분은 이 선생님을 선택하고 그 선생님의 의견대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이 너무 잘 돼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보이는 암도 잘 깨끗하게 하고 암도 깨끗하게 없애 버렸던 거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해서 결과가 좋았는데 그 항암이 워낙 힘들어하고 이분이 중간에 이제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분한테 다른 환자분이 설명을 해줘요. 항암 치료 힘들 때 비타민 치료하면 좋을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비타민 요법을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항암도 수월하게 하고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이제 비타민 요법을 하면서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럭키한 경우 중에 하나죠. 또 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흑색종 환자였는데 뭐냐면 항암을 해서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연찮게 더 이상 치료법이 없다고 이제 했는데 우연찮게 다른 병원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한번 수술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 수술이 워낙 잘 됐어요. 그래갖고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하고 지금 3년 동안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
이런 경우들이 우연찮게 우리는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장 좋은 선택이 어떤가를 항상 생각해보고 결정을 잘 했을 때 보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는 겁니다. 단, 한 번 결정을 내렸으면은 주저없이 그 결정이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지 나중에 후회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들, 특히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가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그 젊은 연자 같은 경우에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환자분들은 저희 병원에 와서 뭐 비타민 요법보다 온열 치료든 다른 치료하겠다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거는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수술로서 먼저 암 조직은 없애버려야 돼요. 안 그렇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암도 커지고 수술을 못하는 시기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해야만이 최고의 결정을 하고 나중에 후회가 없다는 거. 실제 많은 환자, 특히 유방암 환자가 초기에 수술을 안 하고 대체요법 한다고 하다가 암을 키워갖고 나중에 항암 치료해갖고 치료가 잘 안 돼서 돌아가신 경우를 우연히 많이 보게 됐는데 그때 환자들이 그런 후회를 참 많이 했어요. 아, 그 당시에 수술했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도 안 하고 좋아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선생님 말을 들을 걸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계시면은 바른 판단을 하십시오.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후회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선택은 수술입니다. 수술은 역시 가장 잘하는 분한테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만약 이 잘하는 선생님이 수술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뭐 당신은 수술을 하려고 하면 2달 정도 걸려야 됩니다. 했을 때는 그 2달 동안 암세포가 커질 수가 있어요. 갑상선암인 경우야 좀 기다려도 되지만은 다른 암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위암, 대장암부터 다른 암 같은 경우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워낙 유명해서 이 선생님한테 받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너무 늦게 가요. 그러면 이 선생님한테 하지 말고 그 다른 선생님들한테 수술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암만 좋은 선생이라 하더라도 암이 퍼진 상황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외과 선생님들은 전 세계 어떤 나라 의사 선생님들보다 수술을 잘합니다. 우리나라 수술 결과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어떤 선생님이든지 다 훌륭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꼭 빅5 병원의 의사만 고집하지 말고 그 외 선생님들한테도 빨리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술 후에 합병증이 무엇인지 꼭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키우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 보게 되면은 수술하고 나서 수술 부위가 잘 안 나물어 갖고 그것 때문에 염증 생기고 복막염 생겨서 항암 치료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암이 퍼지는 경우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병원에서 뭐 얼마 있다 오세요 할 때 얼마 있다 오는 거는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일 때 얼마 있다 오는 거지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도 바로 응급실을 가든지 아니면 전담 간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합병증이 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술 후에 신체 일부를 소실되는 경우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유방이죠. 유방을 절단을 하는 게 전절제를 하게 되면 유방이 없게 되면 여성분들은 대개 그걸로 인해서 한쪽 유방이 없는 거에 대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울증도 오고 또 대장암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장루가 생기는 경우 항문이 없어져 그럼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들도 되게 많이 고 평생 이 장루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들. 옛날에 이제 제가 그 봤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그 할아버지 지금은 할아버지가 이제 75세였는데 제가 전공의 때 이제 만났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대장이 막혀갖고 이제 병원에 왔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분이 그 당시는 할아버지였으니까 그 부모님한테 받은 몸을 어떻게 수술하냐고 하면 수술을 거부하고 이제 퇴원을 하셨죠. 그리고 3개월에 다시 입원했어요. 그때는 이제 장이 완전히 막혔고 전신에 암이 퍼져갖고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장루만 하고 완치가 안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똑같이 나와 같은 환자를 만나게 되면은 꼭 얘기를 해달라고. 나처럼 실수하지 말라고. 결국은 그때 수술을 했으면은 비록 장루
하지만은 생명이 살아있으면 여러 가지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 시기를 놓쳐갖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이제 임종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한 분 만났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할머니였어요. 그분은 이제 가족들이 이분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충격을 받고 수술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설명 없이 그냥 그 수술을 합시다. 그래갖고 수술했어요. 장루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에 심하게 빠졌어요. 왜? 이거 장루로 인해서 매일같이 내가 봐야 되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은 아마 그 우울증, 정신과 치료라는 게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환자는 안 좋은 환자. 근데 지금은 그 정신과 가서 약물 치료받고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든지 대장암 환자, 장루 뭐 이렇게 안 좋은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우울증이 빠지다든지 다양한 이제 정신과적인 불안 그리고 수면장애 이런 게 오면은 정신과의 상담을 받아갖고 꼭 약물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좋은 의사를 수술 잘하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선생님이 늦어지면은 다른 차선책의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해도 괜찮다는 거. 두 번째, 수술 후에 합병증이 뭔지를 꼭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본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야 되고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짧게 입원하더라도 알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라도 모를 우울증에 대비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 병원도 요번에 이제 외과 선생님을 한 명 뽑아갖고 이 수술, 뭐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합병증이나 수술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관리를 해주고 필요하면 입원해서도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항암 치료입니다. 사실은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항암 치료하는 환자들을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데요. 첫 번째 항암 치료할 때 할 거는 관리해주는 의사를 꼭 둬야 된다는 거. 그 의사가 이런 동네 의사든지 완화 의사라는 겁니다. 대학병원은 항암 치료할 때만 보고 무조건 퇴원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환자분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잘 드시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응급실 오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응급실을 가본 환자들은 절대 응급실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지금처럼 코로나 있을 때는 더더욱 응급실에 들어갈 때 너무 오래 기다릴 뿐만 아니라 치료 자체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를 가기 전에 위해서 뭐냐? 관리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항암제는 부작용들이 다 알기 때문에 관리만 잘해도 혹시라도 문제점을 다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네 의사를 꼭 두거나 완화 의사, 그러니까 2차 의사, 보조 의사를 꼭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 의사, 보조 의사가 부작용 관리를 잘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작용, 항암제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독성 항암제, 두 번째는 표적 항암제, 세 번째는 면역 항암제라고 이제 말하죠. 세포독성 항암제는 탁솔이라든지 뭐 시스플라틴과처럼 암세포도 죽이면 정상세포도 죽여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 내에 있는 특정 수용체와 작동해서 그 암을 억제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 항암제라고 해갖고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기 때문에 얘는 부작용이 자가면역 질환들이 올 수 있는 것처럼 부작용이 훨씬 더 적다는 거죠. 그러나 각각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책만 잘 하시면 잘 관리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세포독성 항암제가 제일 두려운 항암제 중에 하나입니다. 항암제를 쓰게 되면은 그 CTG라고 보통 말합니다. 오심구토 이제 중추를 자극해서 오심구토가 생겨요. 그럼 잘 못 먹게 돼요. 그러면 체중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라든지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고 다음에 이제 손발 저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부작용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관리만 잘 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 항암할 때 훨씬 수월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일주일만 참으면 돼, 2, 3일만 참으면 돼. 그러다 보면서 체중이 점점 빠지는 걸 놓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면역력도 떨어져서 항암 치료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져 굶어서 떨어져서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작용으로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 부작용 관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부작용 관리는 오히려 대학병원보다는 그 동네 병원들, 완화학 병원들이 훨씬 더 관리도 잘하고 치료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단 그때 부작용이 생긴 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 대학병원 교수들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게 되면은 대학병원 선생님들은 괜찮네, 환자 상태가 괜찮고 혈액검사 결과 괜찮아, 똑같은 항암제를 생겨요. 그럼 그 환자들은 똑같이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 부작용이 센 경우에는 항암제 용량만 조금만 치료도 부작용은 훨씬 수월하고 그렇다고 효과가 없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짚고, 세 번째, 항암제를 끊어야 될 상황.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항암제를 포기하면 죽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항암제를 끊어야 할 때는 반드시 끊어야 되고 연기할 때는 반드시 연기해야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게 되면 오히려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더 고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이 더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항암제는 두 가지 항상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암을 죽일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은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끊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때. 당연히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때는 주치의가 다른 약으로 바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약으로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약이 나와요. 우리가 그 기다림, 조급함, 당장이라도 이런 불안감 때문에 못 기다리고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더 내 몸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는 끊거나 잠시 기다려보는 거죠. 두 번째는 항암제로 받을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 그러니까 체력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은 항암 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 환자 중에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항암제 치료 결과가 너무 좋아요. 근데 체중이 점점 빠졌고.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항암제 결과는 안 좋아요. 근데 체중은 빠지지 않고 잘 유지되거나 조금씩 늘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6개월이든지 1년 결과를 봤더니 오히려 초반에 항암제 결과가 좋아도 체중이 빠진 사람들이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고 초반에 결과는 안 좋았지만 체중이 더 유지가 됐던 분들이 나중에 결과는 더 좋았다는 거죠. 바로 역전의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체력이 안 될 때는 항암제 용량을 꼭 줄이든지 아니면 좀 연기를 해서 내 몸의 컨디션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악액질. 악액질을 피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고, 주로 이제 췌장암이라든지 담도암, 이쪽 대장암, 위암 이런 쪽 환자들이 악액질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야 암 환자들은 대부분 다 걸리는 거고 생기는 거니까 이게 무슨 병이라고 생각하냐 하지만은 똑같은 그 항암제를 받더라도 우울증이 있는 사람보다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이 결과가 더 좋다는 것은 이미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왕 항암제 어렵게 받을 바에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나서 항암제 필요를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라는. 근데 우울증 치료가 힘드냐? 절대 안 힘듭니다. 요새는 대학병원마다 정신과 선생님 중에 암을 전공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가서 우울증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약을 먹고 상담을 하다 보면 금방 좋아져요. 실제 저희 환자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정신병 환자도 아닌데 왜 정신과 가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저한테 반문을 하는데 실제 갔다 오고 나서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치료 결과도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암제 치료할 때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갖고 항암제를 끊어야 되면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방사선 치료입니다. 요새는 방사선 치료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는 그 기계가만 똑같으면 어떤 병원이든지 다 똑같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빅5 병원, 좋은 병원들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니까 밤 11시, 12시, 새벽에 받는 사람들 막 그래요. 거기서만 꼭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방사선 치료는 각각 어떤 병원이나 똑같은 그 기계가 있다면 자기 집 앞에 있는 병원을 선택할 거를 추천합니다. 단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 아니면 토모세라피라는 특수 치료 기계가 있는 병원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반드시 알고 관리해야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은 조직이 저산소층에 빠져요. 그러면 피부 색깔도 변해지고 조직에 손상이 와야 돼. 그로 인해서 만약 이제 유방암, 대표적인 게 유방암 환자들이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아요. 그럼 첫 번째는 피부 손상이 오죠. 그래서 방사선 피부염이 와요. 두 번째는 뭐냐? 폐를 건드려요. 폐를 건드리면은 라디에이션 뉴모나이티스, 방사선 폐렴이라고 하는 게 와요. 그러면 감기에 걸릴 때 쉽게 폐렴을 걸러오게 되고 폐 기능도 떨어진다는 거.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바로 그 부위가 심장이 들어가면은 심장에도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각각에 대해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 예방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이 바로 이제 고압산소 치료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들어가면 그 방사선 바위에 산소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이 피부나 손상이라든지 폐나 이제 심장 쪽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때는 그 기압을 높이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보통 낮은 기압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대신 고압산소 치료는 1시간은 해줘야지 효과를 얻고 뭐 30분 했을 때는 큰 효과를 못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부에 이제 그 방사선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는 것들을 보여준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누공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또 나빠지는 경우도 이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방사선 치료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피부 손상이 오게 되면 바로 병원에 내원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들이 결국은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미 손상이 와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치료가 이제 늦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이제 97년도에 옛날 사건이긴 하지만은 자궁경부암 환자, 1기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암은 죽었지만 방사선 후유증으로 8명인가 환자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보게 되면은 말기 환자들 보게 되면 방사선 후유증 때문에 많이 나빠지는 경우를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방사선 후유증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 그 방사선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이나 치료하기 위해서 고압산소 치료라든지 로션, 영양제들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치료는 어차피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왜?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단 그 치료의 이제 부작용이나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예방 치료를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바로 보완대체의학이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옛날에는 대학병원에서 보통 이런 치료들은 대부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마라. 도움 전혀 안 돼. 절대 쓰잘데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죠. 대신 집에 가서 잘 먹어라. 근데 항암을 받거나 방사선을 받거나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잘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췌장암 수술하고 나서 몸무게가 이제 10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번 쓰러지고 응급실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10년 동안 재발 안 하고 잘 버틴 건 뭐냐? 결국은 이제 첫 번째는 식사예요. 하루에 9끼씩 이제 식사를 하면서 체중을 늘렸던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C 그리고 가끔씩 수액 영양제를 하면서 체중이나 이런 거 관리하고 플러스해서 이제 수면 운동을 병행했던 거죠. 근데 만약 잘만 먹을 수 있다면은 그 굳이 이런 치료를 받을 필요 없어. 근데 내가 잘 못 먹는 경우는 반드시 영양제 주사를 맞아야 돼요. 체중이 빠지는 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악액질이 걸리게 되면은 이거는 한번 악액질로 가게 되면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실제 저희 병원에 가서 악액질 검사하고 악액질 치료를 받는 사람들 보면 초기에 오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요. 근데 말기에 오는 사람들은 암만 우리가 때려다 붓고 암만 영양제를 주고 뭐를 해도 돌아오지가 않고 이 사람들 자체는 또 항암제 치료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이런 치료들을 병행해주고 그리고 고주파 온열 치료라든지 비타민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인 뭐 사이모신 알파1 주사, 미슬토 주사, 면역세포 치료, 이민셀 같은 면역세포 치료를 통해서 내 몸의 면역력을 계속적으로 스텝 올려주는 것만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명한 말 중에 이제 쿠스마울의 법칙이 있습니다. 침상의 결과가 과학의 결과보다 더 좋다. 암만 과학의 결과가 이렇다 하더라도 침상의 결과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좋은 결과는 아닌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 말 그대로 내가
보조 치료를 통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결국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암만 그 치료 효과 없어요, 쓰잘데없어요, 돈만 낭비하다 하더라도 실제 못 먹는 사람들이 영양제를 맞고 힘든 사람이 비타민 주사를 맞고 손발 저린 사람이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뭐 면역세포 치료, 뭐 사이머신 알파1 미질토 치료를 해서 내 몸의 면역력을 끌어주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결과는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조치료, 대체약 치료를 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병원 의사한테 와서 처방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안전하고 그래도 근거가 있는 치료법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치료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모든 치료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단 후회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공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실패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대신 이 실패한 사람들이 후회만 없다고 하면 난 내 치료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눈을 감을 때 편안하게 눈을 감지만은 내가 치료하면서 아쉬움이 남거나 내가 이때 이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눈을 감을 때도 눈을 제대로 못 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7가지 단계, 처음 진단할 때, 치료 선택을 할 때, 수술할 때, 항암할 때, 방사선할 때, 대체 치료를 할 때,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할 때, 이 7가지 단계별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암과 같은 함께했던 내 인생은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고 실패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암 치료의 7가지, 암 환자에서 7가지 선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혹시라도 의문이 생기면 저한테 유튜브로 질문을 남겨놓거나 아니면 병원에 진료를 와서 해주시면 제가 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